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간호정보학의 활용, 간호교육에 대한 수업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간호교육에서 e-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e-러닝은 우리가 전자제품 또는 이제 컴퓨터죠. 전자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과 교육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결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러닝은 컴퓨터 텍스트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함께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의 원격 학습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어떤 그 학습과 교육학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 환경이 포함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어느 환경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닝에 대한 학습자에 위한 이점을 보면 그 이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개념과 상호작용하고 학습한 것을 연습하고 또는 이제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거리나 뭐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환경들을 제공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학습자라면 이 근무교대 시간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간호사가 전문 자격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이제 계속적인 교육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건 인력 또는 이제 보건 의료 인력을 훈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1차 진료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훈련을 재현하기 위한 1차 진료 환경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교수 유형과 방법에서 먼저 멀티미디어는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소리를 재생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어떤 장치도 이제 컴퓨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앱을 사용하게 되면 교수자와 학생이 학습 내용과 관련된 어떤 비디오, 오디오 같은 팟캐스트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 파일이나 스트리밍 비디오를 보거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된 압축된 어떤 동영상 스퀀스가 도착하면 미디어 뷰어에서 재생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혼합형 과정으로 학습하는 것 중에 원격 학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원격 학습을 다양하게 많이 접해 봤을 텐데요. 원격 학습은 학습자와 학생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동시적 학습과 동시적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비동시적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적 학습은 정해진 시간을 수업 시간을 해놓고 그 교수자와 모든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온라인상 또는 이제 교실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인증 기관에서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온라인 과정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는 우리 교수 유형과 방법과 좀 구별해야 될 부분 중에 또 LMS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학습 관리 시스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티미디어와 그리고 원격 학습에서 우리가 조금 개념을 조금 정확히 알고 LMS와 조금
그 개념을 좀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관리 시스템 LMS는 컨텐츠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여기에 포함된 기능은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컴퓨터 학습 활동을 채점을 하고, 그리고 인쇄 가능한 가정 수료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원격 학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격 학습의 단점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원격 학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한 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원격 학습의 단점은 교사와 학생이 추가 자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격 학습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대면 접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학습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이제 교수자와의 어떤 대면 어떤 그 접촉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학습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격 학습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죠. 실험이나 실습 이런 이제 임상 실습 또는 이제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는 어떤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기술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제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이제 학습 콘텐츠를 좀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도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이러닝의 한 종류를 이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안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 시뮬레이터죠. 그죠? 환자 시뮬레이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것은 학습자가 이제 전산화된 인체 모형을 돌봄으로써 환자의 만남을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환자 시뮬레이터가 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하지만 이제 인체화된 모형을 통해서 환자의 만남을 어, 연습할 수 있고 반복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러닝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가상현실에 있어서 가상세계라는 거는 가상세계 안에 그 오픈 시뮬레이터와 세컨드 라이프가 온라인 3차원 VR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사용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를 실제 현실 세계에서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에서 사용자는 먼저 앱에 타겟, 그 대상을 인쇄하고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모바일 장치의 카메라를 어떤 그 대상 위로 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작 기반 컴퓨터 기술인데요. 동작 기반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신체 움직임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굴 표정과 다수의 사용자를 포함한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구 집단에 기반한 간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의사소통 기술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학습하고, 또 이제 다양한 임상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상의 풍부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앱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작 기반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종류 중에 교육용 게임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용 게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습에 어떤 경쟁적인 시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의 효과를 좀 꾀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그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게임을 사용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습자는 게임을 활용할 때 목적이 좀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거나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적이 확실해야 되겠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에 이제 필요한 기술,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시설적인 측면에서 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이러한 환경들을 안전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교육용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임은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모바일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작 기반 컴퓨터와 구별해서 그 개념들을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업했던 부분은 간호정보학의 활용 중에서 간호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서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깊게 보시면 되는데요. 의학과 간호학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연구에 관련된 역사적인 시작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의학에서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활용한 역사는 우리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되면 통계 분석을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40년대 영국 의료연구위원회에서 최초의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토마이신 유효성과 침상안정 치료를 비교하는 이런 실험들을 결핵 환자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통계적 사고의 개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야전병원의 청결한 상태가 병사들의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국립간호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요. 이런 그 국립간호연구소는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간호 연구에 연방 정부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간호정보학의 활용을 통한 간호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간호연구에서 우리 간호정보학을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간호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호 중재 방법에 대한 임상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호 이론이나 간호 지식, 그리고 간호 과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호라는 것은 근거 기반에 둔 간호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근거 기반의 간호를 찾아서 간호의 효과성 있는 어떤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에 대한 비용 효과적 연구나 간호의 비용 편익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환자의 어떤 이제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되거나 아니면은 간호에 대한 행위가 우리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환자의 어떤 그 환자를 간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정보학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수업한 부분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정보학은 우리가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호정보학의 일반적인 중점 사항을 보면 7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간호정보학의 중점 사항은 환자 간호를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간호에 에서의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보는 어떤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 간호 지식의 습득을 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호정보학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환자 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창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체공학을 간호나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시스템과 간호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간호정보학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에서 간호사는 정보 간호사가 있는데 정보 간호사는 우리가 보통 간호사와 컴퓨터 관련 문제와 연관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연락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실무를 꼭 하지 않더라도 실무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에까지 조직의 많은 수준에서 다양한 사람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어떤 역할이나 컴퓨터 그 조성위원회 의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스템 관리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간호사와 우리가 정보학 분야에서 정보 전문 간호사라고 있는데 정보 전문 간호사와 또 이제 역할들을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간호사와 구별해서 볼 개념은 정보 전문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정보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프로젝트 디렉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마케팅도 하게 되는데 마케팅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실제 의사결정권자들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요구사항을 듣고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또는 이제 예측하는 기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 전문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조직을 위해 일하는 컨설턴트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학계 간호사 또는 이제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자 같은 경우는 간호정보학 또는 이제 연구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가르치는 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분야에서 간호사들은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들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간호사는 병원의 요구를 결정하고 어떤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알고 환자도 잘 파악하고 병 환경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현재 업무 흐름과 요구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문답을 통해서 병원이 환자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계획과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정보, 환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거시적인 암목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상남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역에서 간호사는 시스템 개발자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 전략이나 정보 개발팀에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설계나 뭐 인체공학적인 요소에 영향을 끼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어서 업무 흐름의 설계나 시스템 요구 사항을 그 부서에 있는 간호사와 소통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임상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어떠한 그 이제 정보학에 있어서 또 조직화된 훈련이나 전문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교육과정과 임상실무에서 변화에 대처하는 데 숙련되어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러한 그 시스템 분석가로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병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떤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달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시스템이 시작되고 구현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볼 수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규명해서 다른 직원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맞추거나 그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의사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간호사와 어떤 정보 전략의 중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인이 있고 또 비전문인이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문인과 전문인 사이에서 설명을 제공하고 의사소통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중재자의 역할도 하는데요. 병원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서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상도 하고 행정도 하기 때문에 임상과 행정 사이의 효과적인 중재자는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이제 병원이나 의료 또는 환자 치료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비전을 알려주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의사결정자, 정책자의 역할도 하는데 병원의 기본 정책과 절차를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의 전산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이것이 실현 가능 여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시스템 개발과 구현에 어떤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전산 정책이 우리가 시스템을 만약에 병원에 구축한다 하면 간호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참여도를 이끌어서 이것들을 뭐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사람을 다루는 능력과 상황이 요구되는 대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이제 결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죠. 정보학에서 간호사가 교육자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학과 관련된 어떤 정보 전문 용어나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자동화 정보 시스템의 확산에 대비해서 그들의 동료들도 같이 이제 정보학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교육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기록에 대한 수업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전자기록의 장점에 대해서 보시면은 진료가 계속적으로 이제 전자기록을 사용하게 되면 진료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환자가 그 병실로 갔을 때 이제 병동에 있는 정보들과 연결이 돼서 이제 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과 보안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전자기록을 통해서 다룰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검색, 환자에 대한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검색과 그리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치료 방향이나 치료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좀 찾아냄으로써 의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건강기록 EHR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자건강기록은 환자 건강 정보를 관리하고 의료인의 진료를 지원해서 의료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 감소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컴퓨터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된 것이 이제 그 전자건강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건강기록은 우리가 1차적인 기능과 2차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진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진료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자가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육이나 연구에 활용되고 또는 정책을 지원하거나 공중보건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우리가 개인 전자 기록이라고 해서 PHR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자 의무 기록과 조금 EMR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요. 개인 전자 기록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어떤 진료 정보나 개인 스스로가 기록한 건강 기록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어떤 평생 건강 기록과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개인 전자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상생활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생체 신호를 포함해서 그런 기록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과거 병력이나 과거에 받은 진단 또는 현재 진단, 그리고 진행 사항이나 약물에 대한 알러지, 그리고 약물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험 데이터나 예방접종의 이미징 자료 등이 이제 개인 전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무조건 모든 것들이 법적인 문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기록의 특징을 보면 개인이 건강 정보를 디지털하죠. 디지털화한 것을 이제 수집하는 기록이고 개인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는 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공유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접근은 개인이 모든 건강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록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처리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환자의 어떤 그 치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전자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 EMR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메디컬 레코드이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어떤 처방 전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그래서 팍스라고 했죠. 이것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처방 전달 시스템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환자 인적 사항과 처방 내역, 검사 결과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서 진료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R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개인 전자 기록과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 특징을 보시면 되는데요. 환자 차트를 디지털 형태로 수집하고 의료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의료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의 공유는 특정 조직체인 의료기관이나 의원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의료기관의 인트라셋의 서버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환자의 접근은 의료기관에서 허가된, 승인된 사용자만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제한적으로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그 개인의 동의 없이는 또는 이제 의료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생성된 의료기관 밖으로 노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록 시스템이 제공한 모든 도구가 환자 진단에 국한되고요. 그리고 이건 법적인 어떤 근거로 또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우리가 또 간호전자 기록이라고 있죠. ENR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간호전자 기록은 보통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용어로 사용해서 이런 그 환자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간호 과정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기록을 우리가 전산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관찰 횟수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쉽고 또 정확도가
다고 해서 관찰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 횟수가 증가돼서 더 정확한 정보를 더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록의 안전성이 증가할 수 있겠고 관찰 내용이 표준화돼 있고 정확하고 그다음 신뢰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판독을 하는 능력들이 좀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련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떤 그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떤 시간도 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석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고 반복적인 자료 기록과 오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간호 기록을 우리가 전산화된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보물어서 판독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표준에 맞는 간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표준의 이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리고 근무조가 이제 교대를 할 때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록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기록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 간호 관리에서 의료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 진료 정보를 연속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활력 징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태아의 심박음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환자의 혈액가스 검사, 그 피검사 결과, 그 다음 피기능 검사 등의 기록들을 통해서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환자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편리한 측정과 비정상적인 수치에 대해서 경고가 뜨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적이고 어떤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외부 환자의 연결해서 환자에게 비정상적인 소견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할 수 있는 게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호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 기록에 있어서 처방 전달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처방 전달 시스템 OCS라는 거는 의사의 처방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 지원 부서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이 간호사한테도 전달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검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의학과 기타 등등의 진료 지원 부서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실과 기타 부서 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을 줄임으로써 이 환자 서비스에 대한 극대화와 병원의 운영의 효율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처방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것을 좀 줄이고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오더에 대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약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간호 관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처방 전달 시스템은 투약 용량을 출력하거나 또는 잘못된 용량을 투여할 때 간호사의 주의를 전달하는 데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투약 오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겠고 부서 간의 효율적이고 또 정확한 의사의 오더가 전달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정보보호에서는 정보보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디지털화된 건강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에 침해되는 경우는 우리가 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자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공개되는 경우에 기밀성 침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정보의 어떤 변경이나 삭제, 이런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의 무결성이 침해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가할 때 정보 가용성이 침해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대상자의 어떤 중요한 건강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수업 자료를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충실히 잘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